네, 보신 이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치부 팽재용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통일부에서 북한의 김용진 내각 부총리가 처형당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먼저 관련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이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통일부 정례 브리핑에서 정준희 대변인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제기된 이 북한 내부의 공개 처형설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 다음에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한 것인데요. 앞서 보셨던 대변인의 관련 브리핑 한 번 더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교육부총리 김용진이 처형을 당했고 당 통전부장 김영철도 혁명화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최휘도 현재 혁명화 조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총리 또 통일선전부장은 북한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우리나라 정부의 구조와 북한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앞서 말씀하신 이 교육부총리란 직책 상당히 높은 직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처형을 당한 김용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당 중앙위원이자 내각 부총리로서 북한의 핵심 고위급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총리, 그리고 말 그대로 교육을 책임지던 그런 북한에 대해서 교육 전문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김일성 대학교 교수 출신으로서 2003년부터 교육상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이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2012년 내각 부총리에 발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강제 노역형인 혁명화 교육을 받은 김영철과 최희도 북한의 최고 실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김영철의 경우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건 이것을 기억하실 텐데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끈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북한군의 최고 실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김영철은 노동당 또 부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김정은이 노동당 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이면 김정은 바로 밑에 있는 직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부장급이라고 하더라도 이 노동당의 그 직책에 따라서도 조금 더 직급이 다르다고 합니다. 부장이면서 노동당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부장들보다 한 단계 더 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북한의 2인자 최고 실세로 꼽히는 최룡해도 노동당 부위원장입니다. 그 정도로 높은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휘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도 처벌을 받은 것이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인물입니다. 김정은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그 북한이 모란봉악단을 중국으로 파견을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공연을 위해서 갔었었는데 이때 인솔자가 최희 부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중국에서 모란봉 악단이 철수를 했습니다. 이 북한과 중국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결국에 철수를 했는데 이것이 북중 관계에 금이 가게 된 단초가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렇게 큰 이 행사가 취소가 됐던 만큼 인솔자였던 최희 부부장이 처벌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최희 부부장이 김정은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이구나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이번에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징계를 받은 것인데 그만큼 김정은의 공포 정치가 측근 누구에게도 이뤄질 수 있다. 이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측근이 이렇게 처벌을 받으려면 좀 상당히 심한 잘못을 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드는데 어떤 잘못을 했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횡령이나 아니면 비리 사건이 있으면 이렇게 처벌을 받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북한 사회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번에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처형을 당한 김용진 부총리와 관련해서 정부 관계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왜 처형을 당했느냐. 회의 때 자세가 삐딱했다라는 지적을 김정은한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 말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이 김용진 부총리가 자세 불량을 김정은에게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지금 있지만 저 화면은 이제 평소에 이제 이 회의를 보는 김용진의 자료 화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일반적으로 이제 북한 최고인민위원회에서는 김정은이 가장 높은 단상에
이렇게 제일 위에 서서 많이 보시다시피 방송에서 보니까 이렇게 높은 단상에 서서 많은 간부들을 쭉 앞에다 두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큰 예. 무대에 올라서요. 그 맞은편에 이제 김용진이 앉아 있는데 이제 김정은이 이렇게 단상에서 쭉 간부들을 봤을 때 이 김용진의 자세가 일반적으로 북한의 그 방송이나 TV 화면을 보면은 딱 정자세로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지금 있지 뭐 않습니까? 자료 화면도 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정자세는 아니네요. 정자세는 예. 아닌데 저런 자세가 아마 김정은 앞에서 저런 식으로 앉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회의 당시의 모습은 지금 공개되진 않고 있는데 예. 김용진 부총리가 저렇게 좀 삐딱한 자세로 김정은 앞에서 앉았던 것이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국가안전보위부가 김용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답니다. 결국 그는 이 반당 그리고 반혁명 종파 등으로 낙인이 찍혀서 총살이 됐다. 이렇게 예. 정부 관계자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평소에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무리하게 통일전선부의 권한을 확장하는 등 권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또 최이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선전사업과 관련해 김정은의 지적을 받고 5월 말부터 지방에서 이 혁명화 강제 노역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김영철의 경우에는 혁명화 처벌 후 현재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징계를 받고 다시 혁명화 이 교육을 받게 되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다시 돌아온 것인데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왔던 만큼 아무래도 김영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당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김영철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보면은 천안함 앞서 말씀드린 천안함 사건 그리고 지난해 목함 지뢰 도발 사건도 김영철이 주도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남 도발과 관련돼서 그 사건의 중심에 김영철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자신이 징계를 받고 복귀했던 것만큼 자신의 존재감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남 선전에 더욱더 열을 올리고 더욱 공격적인 도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정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 김정은의 공포 정치, 지금 북한의 현재 정치 상황이 잘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은데 김정은의 이 같은 고위급 처벌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2012년에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이 피해 숙청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제일 먼저 피해 숙청을 한 것이 군부 실세로 꼽히던 이 리영호였는데요. 리영호는 이 김정은의 군 통제 과정에서 비협적인 이 모습을 보이면서 2012년 7월에 전격 해임됐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 숙청을 이어가는데 가장 전 세계에 충격을 준 것이 지난 2013년이었죠.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회의에서 건성으로 박수를 쳤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처형을 했습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회의에서 졸았다고 재판에서 단순히 졸았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고사청 무기, 대공 무기, 그러니까 날아가는 비행기를 쏘는 그런 전투용 무기를 사람에게 쏴서 시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게 처형을 한 일도 있습니다. 김정은의 이 같은 무자비한 피해 숙청은 정말 큰 충격을 줬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장성택의 경우에는 이 조선중앙TV가 관련된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예. 이 김정은의 이 당을 중심을 이끌기 위해서 그 대대적인 선전도 하긴 했었는데요. 그 당시의 방송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장성택의 반당적, 반국가적, 반인민적인 죄악은 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 심리과정에 그 가정스럽고 조악한 전모가 낱낱이 밝혀지게 되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정은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고 자신의 주변 인물 그리고 피해 숙청을 이끌 때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느냐 이렇게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죄명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보면 뭐 그저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그 일종의 핑계 같은데 이 장성택을 비롯해서 간부 100여 명이 처형됐다고 하는데 사실상 공포정치 아닙니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지금까지 이 추세를 예. 계속 보아오면은 아무래도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그래프를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이게 지금까지 김정은이 집권을 하고 난 뒤에 이 북한의 간부 수를 처형한 것을 우리 이
정보 당국이 취합을 해서 그래프로 만든 건데요. 예. 보시면 2012년 처음에 집권을 했을 땐 3명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계속해서 그래프 수치가 늘어납니다. 30명, 2014년 40여 명, 그리고 작년엔 60여 명이었습니다. 저게 누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냥 해마다 증가하고 증가를 있는 하고 있는 거죠. 거네요. 그러니까 예. 집권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주변에 있는 그런 자신의 권력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을 가차없이 제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숙청 인원이 이만큼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의 권력 기반이 취약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공포 정치 속에 얼마 전에 우리 그 북한의 외교관 중에서는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공사, 그 태영호 공사가 탈북을 했는데 이 같은 북한의 엘리트 탈북이 더욱더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이런 공포 정치 어떻게 변할지 또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팽재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